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자포자기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지금 중요한 거는 최선을 다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죠. 자, 인코tum자 위험의 분담 여기 들어오면서 제가 좀 그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다고 해가지고 지금 잘랐어요. 기본이 제일 어려워요. 기본이 제일 어려워.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 개념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위험 이전. 자, 위험 부담 하면, 정적인 거. 위험 이전 하면은 동적인 거.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위험 부담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부담한다. 위험 부담의 관점.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어디서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정적인 관점. 자, 그걸 갖다가 예를 들면 본선에 오를 때까지는 매도인이 위험 부담하고 본선에 오르고 나서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자, 위험의 부담의 관점이죠. 자, 그걸 갖다 위험의 이전의 관점으로 가게 되면 본선에 올랐을 때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그래서 그 위험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그 위험이 이전하죠. 멸시위험이. 자,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매도인과 매수인 말고 그 중간에 운송인이나 하역업자라든지 창고업자 이런 사람들이 물건을 갖다 핸들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물건을 핸들링하는 쪽에서 책임을 100%다 져주면 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위험 이전의 문제, 이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게 지금 위험 이전의 문제가 큰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면책되거나 파산되거나 뭐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배째라고 할 때, 그때 그렇게 배째거나 뭐 면책될 때는 누군가 손해를 부담해야 되죠. 그게 위험 부담의 문제, 위험 이전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 위험을 부담할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누가 그러면 위험을 부담할 것인가. 그래서 보니까 소유권의 소재에 따라서 위험 부담자를 결정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가 위험을 부담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매된 물품이 소유권이 매도인한테 있는 동안에는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고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순간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이게 지금 소유권의 소재에 따라 위험 부담자를 결정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접근 방식에 따라가는 게 보니까 영국의 보통법, 영국의 물품매매법, 미국의 통일매매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말 너무 어렵다, 그죠? 영국의 보통법, 물품매매법, 미국의 통일매매법. 자, 영국 물품매매법이나 미국 통일매매법 저것들은 글로 쓰여져 있는 성문법이에요. 성문법. 앞에 나와 있는 그 보통법 저거는 불문법 쪽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저기 영국법이 원래 영국하고 미국하고 저 나라들은 법 체계가 영미법계라고 얘기를 해서 쟤네들은 법 조문을 원래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법 조문 갖고 있지 않고 뭐가 법이냐면 판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게 법의 구실을 갖다 한 거예요. 법의 구실을. 그래서 원래 법전이 없었는데 원래 법전이 없었던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법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성문화시키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미법, 불문법계 국가들도 지금 성문법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독일, 프랑스, 뭐 일본 이런 쪽이 그 대륙법계국이라고 해요. 국가라고 해요.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는 저기 뭐 독일법이라든지 뭐 이런 그 독일법, 프랑스법 이게 영향을 이렇게 받았어. 이제 법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성문화 시켜 놓는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물론 이제 성문법하고 불문법계 그 법계가 지금 둘이 지금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둘이 이제 그 만나가는 그런 지점 있죠. 영국의 보통법하고 저기 뭐 보통법하고 대응되는 게 이제 형평법이라고 있어요. 형평법이라고 있는데 보통법은 이제 원래 그 저기 왕정 국가에서 사법권을 왕이 이렇게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저기며 사법권을 이렇게 다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 이런 것들은 왕만 재판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지방의 봉건 영주들도 좀 재판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왕이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을 이렇게 뺏어온 거예요. 뺏어오면서 봉건 영주들도 그 재판을 갖다 할 수 있는 영역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관련된 법이 보통법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만 그 재판권을 가지는 그게 그 형평법이라고 그 얘기를 갖다 한답니다. 뭐 이렇게 그런 뭐 그것도 제가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좀 여기저기 검색하고 뒤져보니까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근데 뭐 정확한 내용을 갖다 알 필요도 없고, 이렇게 이제 뭐 저기 뭐 역사를 전공하거나 법에 대해서 뭐 법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갖다 전공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걸 연구를 갖다 해야 되겠죠. 어찌됐든 영국법이라든지 미국법에서 물건을 소유한 자가 위험을 갖다가 부담한다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지금 여기 뭐 난데없이 영국의 보통법이 나오고 영국 물품매매법이 기어 나오고 이렇게 영국법 나오고 미국법이 기어 나오고 뭐 이러네. 그런데 무역하고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법규가 비엔나 협약이라고 있어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고 비엔나 협약이 가장 그 국제거래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일 거예요. 가장 중요한 법이고 뭐 그 시험 관세사 시험 준비한다 그렇게 되면 비엔나 협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요새 변호사 시험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변호사 시험에 제가 알기로는 들어갔나? 국제거래법이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 국제거래법으로 선택을 할 때 비엔나 협약하고 국제사법하고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비엔나 협약이 그만큼 이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비엔나 협약에서는 그러면 위험 이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뤘냐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여기 안 적어놨죠. 안 적어놨는데 비엔나 협약은 작년에 북한이 이제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걔네들이 100번째 가입을 했어. 100번째 비엔나 협약에 100번째 가입을 갖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그 무역 대국들은 거의 대부분 가입을 했어요. 제가 안 한 나라를 보니까 인도 뭐 이런 데가 좀 몇 군데 이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마음 같아서는 비엔나 협약으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설렁해 죽겠죠. 나도 지금 그 밤새 가지고 지금 좀 시간이 보니까 지금 5시 다 돼가요, 지금. 이게 제대로 되면 빨리 지금 녹음하고 이렇게 끝내려고, 녹화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대도 안 하고 지금 쪼글딱 만지다가 시간만 가가지고 꾸벅꾸벅 졸려고, 뭐 그래서 커피 마셔가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엔나 협약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비엔나 협약은 여기 80년도에 이렇게 발효가 된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2005년도에 가입했고요. 가입도 우리나라도 되게 늦게 했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그 수출 위주의 국가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수입상한테 조금 더 유리한 협약이다. 뭐 그런 얘기도 그런 이유로 가입이 늦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나름 그 비엔나 협약 공부를 많이 하고 분석을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고 제가 쓴 책에도 비엔나 협약을 갖다 이렇게
다른 웬만한 분들이 쓴 것보다는 더 충실하게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이게 왜 매수인한테 유리한 거지? 뭐, 매도인한테 유리한 조항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자면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자, 근데 그 비엔나 협약이 이제 물품 매매에 관련돼 있는 국제 협약인데, 그 각 나라마다 이렇게 법이 틀리고 어떤 법이 적용될지 모르니까 법을 갖다 당사자들이 골라가지고 계약서에다 적어 놓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을 거예요. 그게 계약서에다가 어떤 법이 적용될지를 뭡니까 골라가서 적어 놓으면 그게 무슨 조항이라고 했죠? 계약서에 들어가는 중거법 조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거법 조항에 들어가 있는 그 법이 적용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중거법 조항에다가 그 적어 넣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무역거래는 서로 다른 두 나라의 그 영업소라든지 회사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끼리 거래를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네 나라 법이 적용되기를 바래요. 안 그러겠어요? 너무 딴 나라 법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네 나라 법이 적용되기를 갖다가 바라니까 중거법 조항에다가 법을 한국법으로 합시다라고, 나는 한국법에 넣고 싶어도 상대방이 지네 나라 법을 갖다 넣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중거법 합의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국제협약인 비엔나 협약 같은 걸 만들어 놔요. 그래서 비엔나 협약이 적용되게 되면, 비엔나 협약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중거법 조항이 없더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북한이 지금 100번째 가입국이고, 그 다음에 인도 같은 나라는 가입도 안 했는데, 그럼 가입을 안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입을 안 한 이유는 자기네 나라 법하고 많이 틀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 나라가 비엔나 협약이 적용됐을 때 조금 불리하다라는 판단을 갖다 했겠죠. 우리나라는 수출국이니까 수입상에게 그 유리한 비엔나 협약 안 돼, 이런 의견을 갖다 갖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비엔나 협약을 가입을 갖다가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자기네 나라 법하고 다르면 비엔나 협약을 가입을 갖다 잘 안 하니까, 비엔나 협약을 만들면서 가입 많이 하라고 어떤 방법을 갖다가 그 여러 가지 생각들 하다 짜낸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다 짜냈냐면, 나라마다 법이 많이 틀린 그런 영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조문을 안 두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에 일단은 소유권이 뭐냐? 라는 그 개념부터 나라마다 이렇게 막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그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한 그런 요건, 이런 것들이 지금 나라마다 이렇게 막 틀려버려요. 그리고 언제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봐야 되느냐? 그 소유권 이전의 해석 시기,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엔나 협약이 조문을 두고 규정을 두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에이, 저거 소유권은 우리나라 법리하고 전혀 안 맞네, 그러면 가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제협약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라마다 가입을 갖다가 많은 나라들이 가입을 해야 그 국제협약이 이렇게 폭넓게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입수 늘리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일을 갖다 했다고요? 가입수 늘리기 위해 가지고 나라마다 법의 내용이 많이 틀린 부분들은 뭐라고요? 조문을 갖다가 아예 없앴어. 조문을 갖다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 소유권의 개념 정의조차 안 돼 있는 게 비엔나 협약입니다. 물론 뭐 소유권에 대해서 뭐 개념 정의가 더 되어 있으면 막 수험생들은 더 어려웠겠지. 소유권이 좀 내용이 쉬운 내용이 절대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내용이 좀 복잡하거든요. 자, 그래서 소유자주의를 갖다가 전통적으로 소유자주의를 갖다가 취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자주의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 소유자주의로 해가지고
이게 참, 그 위험 부담, 소유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언제 어디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나라마다 지금 법이 틀려가지고 언제 소유권이 이전됐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그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과 위험 이전을 조금 국제거래에서는 좀 분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국내 거래에서는 소유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치더라도 국제거래에서는 소유랑 위험을 분리해보자라는 뭐 그런 얘기가 그런 주장들이 나왔고 그래서 실제로 그 인코텀즈나 비엔나 예약은 둘 다 그 소유권과 위험 이전을 별개로 취급을 갖다 해버려요. 별개로 이렇게 취급을 갖다 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정리를 갖다 해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이 장황하게 길었는데 일단은 비엔나 예약의 소유권에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유권과 위험 부담 요것과의 관련성을 얘기할 건덕지가 없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영국 물품매매법 요놈이 과거에 굉장히 중요했죠. 과거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언제까지 중요했냐면 비엔나 협약의 가입국이 늘기 전까지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1차 세계대전 끝날 때쯤 아니면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기 전에 그때까지 아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영국일 거예요.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지배했던 나라가 지금 대영 제국이 영국 제국. 그 몽골 제국보다도 오히려 영토가 넓었다. 식민지가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비엔나 협약 같은 국제 협약이 없었을 당시에 영국법에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영국 물품매매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 무역 거래를 연구를 갖다 할 때 영국 물품매매법 SGA라고 하거든요. Sales of Goods Act라고 그것들을 예전에 굉장히 많이 연구를 갖다 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 비엔나 협약이 나오면서 비엔나 협약을 연구를 갖다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SGA를 연구를 갖다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비엔나 협약의 그 소유권에 관련된 개념, 이전 방식, 이전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항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은 또 어떤 나라의 그 특정한 국가의 국내법을 갖다가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나라의 법을 할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될 텐데 그때는 또 뭐라고요? 전통적으로 무역거래의 무역계약에서 많이 그 원용되고 많이 활용되어졌던 그 SGA를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하기도 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그 인코텀즈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라고 했어요. 인코텀즈가 뭐라고 했죠? 정형거래 조건은 인코텀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정형거래 조건을 해석해주는 규칙 중에 하나가 인코텀즈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또 인코텀즈가 원래 처음 시작은 정형거래 조건 해석해주는 해석 기준이고 규칙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코텀즈 자체가 정형거래 조건을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는 뭐 그런 지금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SGA는 인코텀즈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코텀즈가 곧 정형거래 조건이 곧 인코텀즈라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사정이 되어버렸어요. 사정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형거래족 그 계약 자유의 원칙을 다른 말로 제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했고, 그걸 다른 말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라고 할 때도 가끔씩 있지요. 그래서 계약의 내용은 자유롭게 당사자들이 정할 수가 있어요. 예, 계약서에 자유롭게. 그래서 계약 체결의 자유,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 요 세 가지를 계약 자유의 원칙이래요. 그래서 체결의 자유는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 내용의 결정. 그래서 내용을 갖다가 계약의 내용을 품질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고, 수량도 자유롭게, 그 다음에 선적 조건도 자유롭게, 보험도 자유롭게, 다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형거래 조건도 CIF로 할 것인가 FOB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계약 자유의 원칙인데, 그런데 인코텀제랑 관련성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인코텀제가 하는 기능은 뭐였어요? 정형거래 조건이 하는 기능은 뭐였어요? 그 물품의 인도, 말하자면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쭉 흘러가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관습들이 뭐예요?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관습들이 정형거래 조건인데 그 관습을 갖다가 딱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형거래 조건, 여러 가지 관습들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게 되면 그 관습이 통째로 뭐 하는 게요? 계약에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약 자유 원칙인데,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정형거래 조건은 뭡니까? 계약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계약을 보충해 준다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의도를 이렇게 보충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의사나 의도를 이렇게 보충을 갖다 하는데, 그런데 정형거래 조건이 보게 되면 정형거래 조건은 당사자의 의사를 이렇게 보충을 갖다 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당사자의 의사에 우선합니까? 당사자의 의사보다 나중에 가는 거예요. 보충해 주는 애들이니까 나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형거래 조건을 FOB를 선택을 갖다 했다라고 쳤을 때 FOB가 계약에 FOB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계약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그런데 FOB의 내용을 당사자들이 뭐 할 수가 있냐면 조금 바꾸거나 수정할 수가 있어요. 왜? FOB나 CIF 같은 정형거래 조건은 단지 말하고요.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해주고 해석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와 다르게 뭡니까?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게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게 계약 자유 원칙과 인코텀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관계를 보면,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이런 것들도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다 정할 수가 있어요.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그런데 다 일일이 정하는 것은 뭡니까? 좀 비경제적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CIF나 FOB 같은 뭡니까? 그 형성되고 정립된 관습들을 계약에다가 적용을 갖다 시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관습을 적용을 시키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계약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IF를 선택할 수도 있고 FOB를 선택할 수도 있고, 요거는 누구 마음이라고요? 당사자의 마음이다. 계약 당사자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FOB나 CIF 같은 정형거래 조건을 선택을 갖다 했는데 FOB의 내용을 조금 수정하자, 또 선택한 CIF의 내용을 조금 수정하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오케이, 그거까지 뭐라고요? 그것마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통일된 관습을 적용시키게 되면 불확실성이나 오해를 갖다가 줄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일된 관습을 적용을 갖다 시켰는데 그걸 또 당사자의 사정에 맞게끔
일부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인코텀즈와 비엔나 협약이에요. 비엔나 협약. 자, 인코텀즈는 누가 만들었어요? 상공회의소가 상공회의소. 상업회의소, 국제상업회의소가 만들었고, 요거는 민간기구예요, 민간기구. 자, 근데 비엔나 협약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 비엔나 협약의 정식 명칭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란 말이죠. 자,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그러면 제정 주체가 누구다? 제정 주체가 유엔이다. 유엔. 자, 그러면 가입국이 국가의 모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코텀즈를 만든 데는 대한상공회의소 민간기구의 모임이에요. 두 개가 이렇게 쭉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인코텀즈 저거는 법 아니에요. 그냥 관습이고 관습을 해석해주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비엔나 협약 저거는 뭐예요? 법이에요. 법. 누구한테는 법이죠? 가입국 입장에서는 법이에요. 가입한 나라. 우리나라는 지금 비엔나 협약에 가입을 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하고 동순위죠. 동등한 순위. 그죠? 자, 국내법하고 동등한 순위를 뭡니까? 순위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따르게 되면.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매매계약을 규율하는 법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우리나라는 매매계약을 규율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무슨 법이다? 민법하고 상법이 매매계약을 규율을 갖다 합니다. 자, 그래서 민법하고 상법이 매매계약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민법하고 상법이 충돌하게 되면 상법이 우선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민법과 상법이 매매계약에 관련된 법이고 비엔나 협약도 매매계약하고 관련된 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비엔나 협약도 있고 민상법이 매매계약하고 관련된 법인데 그러면 어떨 때는 민상법이 적용이 되고 어떨 때 비엔나 협약이 적용됩니까? 자, 어떨 때 그러냐면 국제거래로 국제성이 인정되는 그런 거래 같은 경우에는 비엔나 협약이 적용이 되고요. 국제성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국내 거래로밖에 인정이 안 되면은 그게 어떨 때는 뭐가 적용된다? 우리나라 민법하고 상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편의상 국제성이다, 국제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또 비엔나 협약의 적용 범위는 국제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비엔나 협약이 무턱대고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그거 이외에 또 비엔나 협약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들이 조금들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지금 다루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내용이 많아서 그냥 일단은 국제거래에서 주로 비엔나 협약이 적용이 되고 비엔나 협약의 적용 범위를 갖다 넘어서게 되면 우리나라 민상법이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거는 협약이기 때문에 가입한 나라한테는 저게 법이 되는 거예요. 가입국한테는 저게 법. 자, 가입국한테는 저게 법이니까 저거 적용을 받읍시다, 받지 맙시다 라고 뭡니까? 합의를 갖다 하지 않더라도 그냥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코텀즈 저거는 뭐예요? 민간기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쟤네들은 뭐예요? 법이 아니에요. 쟤네들은 민간기구에서 만들어가지고 법이 아니거든. 자, 법이 아니니까 그냥은 적용이 안 돼. 그냥이 적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약서에 이게 적용됩니다라는 적용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준거문헌이라고 해요. 준거문헌. 준거문헌을 갖다 집어넣어야지만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비엔나 협약과 인코텀즈는 그래서 비엔나 협약은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 적용, 인코텀즈는 합의가 있어야 적용 이런 겁니다. 물론 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인코텀즈도 합의 없더라도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 그 설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코텀즈가 계약에 적용되는 것을 어찌됐거나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중거 문헌을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엔나 협약 같은 경우에는 중거 문헌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비엔나 협약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비엔나 협약 같은 경우에는 가입 안 한 나라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엔나 협약하고 인코텀즈랑 둘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될 텐데 둘 다 매매 계약하고 관련된 거예요. 매매 계약하고 관련된 거. 자, 인코텀즈는 이게 적용이 되는 게 분야가 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매매 계약이 이행될 때 물품이 이동되는 과정에서만 뭡니까? 관계 있는 게 인코텀즈예요. 그래서 인코텀즈가 다루는 거는 물건이 언제 매도인의 손에서 떠나서 언제 매수인의 손으로 들어가는가. 그래서 매도인의 손에서 떠날 때부터 매수인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인코텀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에 인도되고 물품이 인수되는 그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인코텀즈예요.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들이 뭐였어요? 제가 지금 계속 여러 번 얘기를 갖다 하잖아요. 운임은 누가 낼 것이며, 그죠?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은 누가 체결할 것이며, 수출입 통과는 누가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관세는 누가 낼 것이며, 이런 것들이 물품을 이동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 위험은 어디서 이전할 것이며,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인데, 비엔나 협약 같은 경우에는 그 적용 범위가 뭐냐면 무역계약이 성립될 때부터 무역계약이 종료되고 없어질 때까지 전체를 갖다가 커버하는 게 비엔나 협약이에요. 비엔나 협약. 그래서 비엔나 협약은 넓게 적용이 돼요. 넓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엔나 협약은 폭넓게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되는 거라고 하면 인코텀즈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뭡니까?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뭡니까?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을 뭡니까?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게 인코텀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두 개가 같이 적용이 되게 되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갖다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에 보면 상호 배타적 규정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다라고 나와 있죠. 인코텀즈 2000에서 비엔나 협약의 용어를 대폭 수용했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법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법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면 법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하는 법의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용어의 정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법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챕터가 부분이 총칙이라는 부분이에요. 총칙. 그 다음에 나머지가 강론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 중에서 제일 어렵고 내용이 가장 방대한 게 민법이에요. 민법. 자, 민법인데 민법이 보게 되면 굉장히 두껍고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많죠. 과거에 그 사법시험, 지금은 변호사 시험인데 이제 사법시험은 변호사 시험하고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웠던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법시험 그 공부하는 먼저 군대에 갔을 때 그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 군대에서. 이게 군대에서 보직 잘 받으면 공부를 갖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친구 얘기로는 사법시험에서 절반이 민법이래. 그 민법을 갖다가 제대로 알면 다른 법은 그냥 따라온대요. 그래서 민법이 공부하는 시간이 총 사법시험 공부하는 시간에 50%가 넘는답니다. 그만큼 이렇게 방대하죠. 저도 지금 민법 공부하려고 이렇게 책을 갖다 이렇게 사두고
잘 안 넘겨봐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죠. 그 비엔나 협약하고 우리 법하고 뭐가 다른지 그런 부분을 제가 공부하고 연구할 때, 그럴 때 이제 민법을 이렇게 쭉 들춰보고 그래요. 그 여러분들 제가 눈먼카고라고 눈먼카고 블라인드 카고 그죠? 그 눈먼카고라고 제가 그 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즈 11가지 정형거래 조건을 영상을 만들어 놨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거기 가서 동영상도 시청하시고 그 구독도 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럼 좋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갖다가 한 문제, 두 문제 낸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해야 되겠구나. 한 문제, 두 문제가 여러 문제 나온다.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 가서 들으실래나? 그 영상 찍다 보면 그게 이제 제 연구실에서 이렇게 그걸 갖다가 몇 개 촬영한 게 있거든요. 그 연구실에 보면 제가 앉아 있는 자리 위에 보면 책꽂이에 보면 그 민법책 두꺼운 거 하나 제가 가끔씩 펴보는 책이 있을 거예요. 이제 생긴 것부터 펴보기 싫을 정도로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민법도 보면 이제 총칙편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 채권법, 가족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강론이라고 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총칙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칙이라고 하면 제너럴 프로비전이라고 해요. 제너럴 프로비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너럴은 뜻이 뭔가요? 제너럴. 일반적인, 저도 제너럴 그러면 제너럴 일반적인 막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단어를 외웠던 것 같은데, 일반적인 하면 일반적인 게 뭔데? 라고 하면 뜻도 모르고요. 그죠? 제너럴 일반적인. 제너럴하다라는 일반적이다. 두루두루 적용, 두루두루 걸쳐서 뭐 이런 뜻이에요. 두루두루 걸쳐서. 자, 그런 뜻인데, 그래서 총칙에서 나와 있는 그 규정들은 물권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고, 채권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고, 가족 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총칙은요. 그런데 다만 그 강론에 나와 있는 것과 총칙에 나와 있는 것하고 둘이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강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선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 고등학교 다닐 때나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요 과목 이렇게 공부를 갖다 하셨다면 그 뭐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특수한 분야를 규율하고 있는 법들이 뭐라고요? 훨씬 우선해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게. 자, 그래서 총칙하고 강론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무역실무 이렇게 뭐 세부적인 거 디테일을 암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상식을 더 늘으셔야 돼요. 뭐 총칙이 뭐다, 강론이 뭐다, 특별법이 뭐다 이런 것들이 먼저 알아야지만 그 다른 거 뭘 공부하든지 뭡니까 좀 더 공부를 갖다 할 때 이해가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총칙편에 보면 총칙편에서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용어의 정의. 총칙편에서 그래서 이 법에 사용될 때 이거는 이 뜻으로 쓰인다라고 그 용어의 정의를 이렇게 쭉 해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비엔나 협약에는 용어의 정의는 없어요. 용어의 정의는 없는데 그 용어가 담고 있는 뜻을 갖다가 해석해 내야 됩니다. 근데 비엔나 협약의 용어의 정의를 갖다 두면 좋았을 텐데 안 뒀어요. 그런데 비엔나 협약의 조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비엔나 협약에 쓰여지는 단어, 뭐 인도, 딜리버리, 그 다음에 리스크, 트랜스퍼 오브 리스크 이런 표현들이 비엔나 협약에 쭉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안 해놨지만 비엔나 협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다 보면 비엔나 협약에서 말하는 딜리버리, 인도는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뭡니까? 유추해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비엔나 협약에서 중요한 그 표현, 용어들을 갖다가 그대로 인코텀즈에서 대폭 수용해가지고 뭡니까?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엔나 협약이 갖고 있는 딜리버리라는 뜻하고
인코텀즈가 갖고 있는 딜리버리랑 같은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딜리버리가 같은 딜리버리지라고 얘기를 갖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무역거래, 무역이라든지 뭐 이럴 때 보면 제가 언제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선적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가지고 제가 얘기를 갖다 했을 거예요. 선적, shipment라는 건데 선적이라는 이 shipment가 관세사 시험 무역실무에서요. 무역실무에서 요게 50점짜리 논술형으로 나왔다라고 했어요. 어떤 단어가 가지고 이게 선적 shipment의 뜻 가지고 그랬다라고 했어요. 왜 50점짜리로 나왔겠어요? shipment가 그때그때 뜻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딜리버리라는 인도 이 딜리버리 있잖아요. 딜리버리도 여러분들이 무역실무 책이라든지 무역 관련 서적을 갖다 읽었을 때 이 딜리버리가 갖고 있는 뜻이요. 그때그때 틀리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틀려요. 그래서 제가 딜리버리라는 인도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갖다 해도요. 인도만 가지고 3시간 이상 강의를 갖다 하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복잡한 단어예요. 딜리버리보다 인도가 더 뭐라고요? 복잡하고 다양하게 쓰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딜리버리가 비엔나 협약이 갖고 있는 딜리버리 담고 있는 그 뜻을 그대로 인코텀즈에서 딜리버리라는 단어를 갖다 쓴다는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딜리버리는 비엔나 협약에서 말하는 딜리버리랑 인코텀즈에서 말하는 딜리버리가 또 틀려요. 아시겠죠? 어찌됐든 용어를 갖다가 대폭 수용을 갖다 해가지고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쓰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인코텀즈랑 또 비엔나이바하고 서로 이렇게 안 맞거나 모순이 되는 경우에는 뭐가 적용이 되겠나라고 하면, 일단은 인코텀즈도 적용이 되고 비엔나이박이 적용이 되고 둘 다 적용이 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는 인코텀즈가 우선해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당사자들이 뭐라고요? 그 계약에다 집어넣지 않게 되면 아예 적용이 안 돼버려요. 근데 이제 당사자의 계약에 적용하겠다라고 집어넣고 비엔나 협약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비엔나 협약하고 인코텀즈가 서로 내용이 조금 안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 맞는 경우들은 마치 총칙하고 뭐라고요? 강론하고 이렇게 안 맞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모순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총칙하고 강론하고 충돌하게 되면 뭐가 우선한다고 했어요? 강론이 이렇게 우선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인코텀즈는 상세한 내용이니까는 비엔나 협약은 뭡니까? 일반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물품이 인도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은요. 그래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코텀즈를 우선 적용하게끔 하라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적용 범위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최약국인 경우 당사자가 배제하지 않는 한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내용도 최약국인 경우 당사자가 배제하지 않는 한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도 사실은 저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저렇게 알아두셔도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적용 범위를 갖다가 또 정확하게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또 지금 세월아 내월아 되는 거예요. 저것도. 자, 그래서 저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갖다 하게 되면 지금 비엔나 협약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말로 저걸 국제성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국제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 국제성이 인정이 되면서 두 나라 다 가입국이어야 돼. 두 나라 다 가입국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비엔나 협약 적용받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 비엔나 협약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하면 비엔나 협약이 자동 적용이 된다. 그런데 인코텀즈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아무 말 안 하면 적용이 안 돼. 비엔나는 아무 말 안 하면 적용이 돼. 이런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비엔나 협약은 국제거래에만 적용이 되는데 인코텀즈는 국내 거래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안점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비엔나 협약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끝까지 매매 계약이 성립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뭡니까? 규정을 다 두고 있으니까 포괄적이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규정을 갖다 하게 돼요. 인코텀즈는 뭐라고요?
특수한 분야. 그래서 물품의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가는 그 특수한 분야만 이렇게 인코텀자는 적용이 되죠. 특수 분야만 인코텀자가 이렇게 적용이 돼요. 자, 특수 분야만 뭡니까? 또 상세하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무라고 되어 있고, 의무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인코텀자는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갖다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한번 쭉 보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인코텀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잘 안 되고 해가지고 뻐벅 되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만나 뵙는 걸로서 노력을 갖다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낮에 날 새면 여러분들을 갖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